안녕하세요. 천은입니다. 오늘 가져온 소설은 마지막 잎새로 유명하신 오헨리 작가님의 물레방아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레이크랜드는 사람들이 즐겨 찾을 만한 최신 여름 휴양지는 아니다. 그곳은 클린치 강의 작은 지류가 흐르는 컴벌랜드 산맥의 나지막한 산등성이에 자리 잡고 있다. 본래 레이크랜드는 황량한 협괴 철로변에 20 남짓한 가구가 모여 소박하게 살아가는 마을이다. 한편으로는 철길이 소나무 숲에서 길을 잃은 뒤 무섭고 외로워서 레이크랜드의 품으로 달려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길을 잃은 레이크랜드가 고향으로 데려다줄 기차를 기다리며 철로 주변에 옹송그리며 모여있는 듯 보이기도 하다. 그런데 레이크랜드라는 이름이 뭔가 좀 의아하다. 그곳에는 호수, 레이크도 없을 뿐더러 땅이라고 부를 만한 널찍한 지대도 없었기 때문이다. 마을에서 반마일 떨어진 곳에는 이글하우스라는 크고 넓은 옛날 주택이 있었습니다. 산의 신선한 공기를 맡으며 저렴한 가격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방문객들을 위해 조시아 링킨이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이글하우스는 적당히 방치되어 오히려 반가운 느낌이 드는 곳이었어요. 현대식으로 개조를 하지 않아서 고풍스러움이 가득했고요. 모든 것이 무심한 듯 어질러져 있고 제대로 정돈되지 않은 모습이 방문객들로 하여금 자기 집 같은 편안한 느낌이 들게 만들어줬어요. 하지만 제공되는 방은 깨끗하고 음식이 풍부했어요. 손님들은 소나무 숲에 나가서 스스로 휴식을 취하면 그만이었고요. 광천수가 있고 포도 넝쿨로 만든 그네와 크로켓을 할 수 있는 공터도 있었어요. 크리켓 경기용 위켓까지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등 모든 것은 자연에서 얻은 것들이었고요. 소박한 공연장에서 열리는 댄스 파티에서는 고맙게도 일주일에 2번 바이올린과 기타 음악을 즐길 수도 있었어요. 이글하우스를 찾는 단골 손님들은 휴식을 여흥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으로 여겨서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시계의 비유를 하자면 1년간 톱니바퀴를 잘 돌리기 위해 2주간 태엽을 잘 감아둘 필요가 있는 아주 바쁜 사람들이었다고요. 아랫마을에서 온 학생도 있었고 이따금 예술가도 있었고요. 부근의 고대 지층 연구에 열중하고 있는 지질학자도 있었어요. 여름 휴가를 보내려고 찾아온 가족도 보였고 레이크랜드에서 이른바
고루한 여성생들이란 별명으로 불리는 여성 종교단체 회원 한두 사람도 그곳에 피로에 지친 몸을 쉬고 있는 걸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글하우스에서 400m쯤 떨어진 곳에는 만약 이글하우스에서 만든 홍보 책자라도 있었다면 명소로 소개될 만한 장소가 있었어요. 그곳은 더 이상 방아를 찢지 않는 아주 오래된 방앗간이었습니다. 조시아 랭킨의 말에 의하면 미국에서 물레바퀴가 있는 유일한 교회인 동시에 예배용 좌석과 파이프 오르간을 갖춘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방앗간이었어요. 이글하우스의 손님들은 일요일마다 이 오래된 방앗간 교회를 찾아 정화된 기독교 신자를 경험과 고난이라는 맷돌에 갈리고 체에 걸려 쓸모있게 만들어진 밀가루에 비유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곤 했습니다. 해마다 가을이 시작될 무렵이면 아이브람 스트롱이라는 손님이 이글하우스에 찾아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한동안 머물렀어요. 레이크랜드에서 그는 에이브람 아버지라고 불렸어요. 새하얀 백발에 발그레한 얼굴은 강직하면서도 친절해 보였고 웃음소리는 명랑했으며 검은색 옷에 챙이 넓은 모자를 쓴 모습은 마치 신부님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손님들도 사나을 알고 지내고 나면 친근하게 그를 별명으로 부르곤 했습니다. 에이브람 아버지는 멀리서 레이크랜드를 찾아왔어요. 그는 북서부의 크고 번잡한 마을에서 수많은 방앗간들을 운영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이곳처럼 예배용 의자들과 오르간이 있는 아담한 방앗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화물열차가 마치 개미가 개미뚝을 오가듯 들락거리는 크고 아름다운 그런 볼 것도 없는 죄송해요. 얘기하다 꼬였어.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루 종일 화물열차가 마치 개미가 개미뚝을 오가듯 들락거리는 크고 아름다울 것 없는 제분소였어요. 에이브람 아버지와 교회가 된 이 작은 방앗간에는 얽힌 사연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 교회가 방앗간이던 시절 주인은 사실 스트롱 씨였어요. 그는 늘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 누구보다 즐겁고 바쁘고 그치만 행복한 방앗간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방앗간 맞은편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 살고 있었어요. 비록 솜씨는 서툴렀지만 방앗싹이 쌌기 때문에 산골 사람들은 멀고 힘든 돌밭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에게 곡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방앗간 주인에게 살아가는 기쁨은 어린 딸 아글라이아였어요.
사실 아장아장 걷는 이 예쁜 금발아이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조금 강한 이름이었지만 단골 사람들은 낭랑하고 우아하게 들리는 이런 이름을 좋아했거든요. 사실 엄마가 책에서 이 이름을 보고는 딸에게 붙여준 것이긴 하지만 말이에요. 어린 시절의 아이는 흔히 이야기할 때 아글라이아라는 본래 이름은 제쳐놓고선 자신의 덤스라고 불렀습니다. 방앗간 주인과 그의 아내는 이 알 수 없는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딸을 잘 구슬려 알아보려 했지만 허사였어요. 결국 어렴풋이 추측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들이 살던 오두막집 뒤에 작은 정원에는 딸아이가 유난히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던 진달래꽃 화단이 있었어요. 아마도 덤스라는 이름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꽃의 거창한 이름과 비슷하다고 좀 여긴 것 같아요. 아글라이아가 4살 때 아버지와 딸은 매일 오후마다 방앗간에서 작은 공연을 펼치곤 했답니다. 날씨가 허락하는 단 하루도 거르는 법이 없었어요. 저녁 준비가 되면 엄마는 딸의 머리를 빗겨주고 깨끗한 앞치마를 입힌 뒤에 집 건너편에 있는 방앗간으로 보내 아버지를 모셔오게 하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아이가 방앗간에 들어오는 걸 보고 하얀 밀가루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달려나갔어요. 그는 손을 흔들며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방앗간 주인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곳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노래는 이러했어요. 방아가 돌아가네 곡식이 빠지고 먼지 쓴 방앗구는 즐거워 온종일 노래하며 일은 즐거워 사랑하는 사람 생각에 아글라이아는 웃으며 아빠에게 달려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빠빠 덤스랑 집에 가요. 방앗간 주인은 딸을 번쩍 들어 어깨에 올려놓고는 방앗간 주인의 노래를 부르며 저녁을 먹으러 힘차게 걸어갔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이런 일은 반복되었어요. 이제 막 4살이 되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을까요? 어느 날 아글라이아가 없어졌어요.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가 아이는 오두막집 앞 길가에서 야생화를 꺾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잠시 후 아이가 너무 멀리 가지는 않았을까? 엄마가 살피러 왔을 때는 이미 아이가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물론 아이를 찾으려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이웃들도 함께 모여 멀리 숲속까지, 저 멀리 있는 산까지 찾아보았습니다. 도랑과 개울을 따라 댐 아래까지 샅샅이 뒤지고 다녔지만 아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어지기 하루 이틀 전 밤에 어떤 떠돌이 일행이 근처 수풀에서 머문 적이 있었어요. 어쩌면 그들이 아이를 훔쳐갔을지도 모른다 생각한 끝에 아이의 부모는 마차를 몰고 뒤쫓아가 수색을 해보았지만 역시 아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방앗간 주인은 딸이 사라지고 난 후 2년 가까이 그곳에 더 머물렀지만 결국 딸을 찾을 수 있으리란 희망을 잃고 말았습니다. 부부는 북서부 지역으로 결국 이사를 갔어요. 몇 년 만에 스트롱 씨는 북서부 지역의 제분업 중심지 가운데 그 가운데 현대식 제분 공장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의 아내는 아글라이아를 잃은 충격에서 회복되지 못한 채 이사한 지 2년 후에 세상을 떠났고 스트롱 씨는 결국 홀로 남아 슬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사업에서 성공한 뒤에 에이브람 스트롱은 레이크랜드와 옛 방앗간을 다시 찾아가 보았어요. 비록 아픈 추억이 깃든 장소였지만 그는 강인한 사람이었기에 늘 명랑하고 친절한 표정을 잃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때 옛 방앗간을 교회로 바꾸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레이크랜드는 교회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지역이었고 산골 사람들 역시 너무 가난해서 교회를 짓는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때문에 인근 30km 이내에는 예배드릴 장소가 없었어요. 스트롱 씨는 방앗간의 겉모습은 되도록 바꾸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물레바퀴도 제자리에 두었어요. 교회에 오는 젊은이들은 천천히 썩어가는 무른 나무에 자신들의 이름 머리글자를 새기곤 했습니다. 댐의 일부가 무너져 깨끗한 산골짜기 시냇물이 돌투성이 강바닥을 구르며 물결을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이후로 방앗간의 내부는 많이 달라졌어요. 우선 굴대, 맷돌, 벨트, 도르래는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가운데 통로를 두고 양쪽으로 예배용 긴 의자를 두 줄로 놓았고요. 한쪽 끝에는 약간 높이를 두어 연단을 만들고 설교대를 놓았습니다. 머리 위쪽으로는 삼면으로 좌석이 놓인 회랑이 있어 안쪽으로 계단을 통해 올라갈 수 있었어요. 또한 오르간을 놓아서 이곳 낡은 방앗간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사람들을 뿌듯하게 했습니다. 오르간 연주는 피비 서머스 양이 맡았어요. 레이크랜드의 소년들은 일요일 예배 때마다 신이 나서 교대로 오르간에 바람을 넣어주었습니다. 설교는 베인브리지 목사가 했는데 그는 스퀘럴 갭에서 늙은 백마를 타고 한 번도 빠짐없이 설교하러 와주었어요. 물론
이 비용은 모두 에이브람 스트롱이 대주었답니다. 그는 설교자에게 연간 500달러를, 피비 양에게는 200달러를 지급해 주었어요. 결국 아글라이아를 기리기 위해 이 낡은 방앗간은 그녀가 일찍이 살고 있던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의 축복으로 변모했습니다. 짧은 생을 살다간 그 아이가 수십 년을 살아온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더 좋은 은혜를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에이브람 스트롱은 그녀를 기념하기 위해 또 다른 계획을 세웠어요. 잘 여문 최고급 밀로 북서부에 있는 제분 공장에서 아글라이아의 이름을 단 밀가루를 생산했습니다. 이 아글라이아 밀가루에는 가격이 두 개가 존재했어요. 하나는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밀가루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무료였습니다. 화재나 홍수, 태풍, 파업, 기근 등의 재난으로 인해 사람들이 굶주릴 때마다 이 아글라이아 밀가루가 무료로 그리고 빠르고 넉넉하게 배달되었답니다.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배급되었지만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한 푼도 받지 않고 무료로 나눠주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심지어 도시 빈민 지역에 큰 불이 나면 소방 지휘마차가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아글라이아 밀가루를 실은 마차가 오며 그 다음에 불자동차가 온다는 말이 돌 정도였어요. 이처럼 아글라이아 밀가루는 에이브람 스트롱이 잃어버린 딸을 기리는 또 하나의 기념물이었습니다. 어쩌면 시인은 아름다운 대상을 기리기에 밀가루가 너무 실용적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어떤 이들은 에이브람의 의도가 너무나 순수하고 훌륭해서 사랑과 자선의 의미를 담고 배달되는 희고 깨끗하고 순결한 밀가루야말로 잃어버린 자식을 기억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담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컴벌랜드에 힘든 애가 찾아왔어요. 어느 곳이든 곡물이 제대로 여물지 못해 인근 지역에서는 수확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산악지대의 홍수 때문에 큰 재산 피해를 입었고요. 숲속의 사냥감마저 귀해져서 사냥꾼들이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릴 만큼 충분하게 사냥도 하지 못했어요. 이런 어려움은 레이크랜드 인근에서가 제일 심했습니다. 에이브람 스트롱은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지시를 내려 협계 열차편으로 아그라이아 밀가루를 실어 나르도록 했습니다. 오래된 방앗간 교회 복도에 밀가루를 쌓아두고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한 포대씩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지시했어요. 그로부터 2주 후 에이브라함 스트롱은 예전처럼 이글하우스를 방문해 다시 에이브라함 아버지의 모습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쯤 이글하우스에는 예년보다 손님이 적었어요. 손님 가운데에는 로즈 체스터란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체스터 양은 애틀란타에서 왔는데 그곳 백화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이 로즈의 첫 휴가 여행이었답니다. 그녀가 근무하는 백화점 지배인의 아내가 이글하우스에서 여름을 보낸 적이 있었대요. 로즈를 너무 마음에 들어했던 그녀는 로즈에게 3주간 휴가를 이글하우스에서 지내라고 권유를 했어요. 지배인의 아내는 랭킨 부인에게 로즈를 부탁하는 편지를 써주었고요. 부인은 기쁜 마음으로 로즈를 맞아 직접 챙기며 보살펴 주었답니다. 하지만 체스터 양의 몸은 그리 튼튼하지 못했어요. 나이는 20살 가량이었고요. 실내에서 생활을 해왔기에 얼굴이 창백하고 허약했습니다. 하지만 레이크랜드에서 일주일가량 지내면서 얼굴에 화색이 돌고 놀라울 정도로 명랑해졌어요. 때는 컴벌랜드가 가장 아름다워지는 9월 초순이었습니다. 산의 나무들은 눈부신 가을의 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고요. 공기는 샴페인처럼 향기로웠고 밤은 사람들을 이글하우스의 따뜻한 담요 밑으로 아늑하게 끌어당길 정도로 기분 좋게 선선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에이브라함 아버지와 체스터 양은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옛 방앗간 주인은 랭킨 부인으로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는 혼자 세상을 헤쳐나가는 이 가냘프고 외로운 처녀에게 인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산골은 체스터 양에게 새로웠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애틀랜타의 따뜻한 평지 마을에서 살아왔기에 컴벌랜드의 웅장하고 다채로운 풍경에 즐거워했답니다. 그녀는 이글하우스에 머무는 동안 매 순간을 즐기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세심하게 여행 경비를 예측해서 알뜰하게 경비를 마련해왔기 때문에 다시 이 터로 돌아갈 때는 돈이 거의 남지 않으리란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에이브라함 아버지를 친구로 얻은 건 행운이었어요. 그는 레이크랜드의 인근 모든 길들과 산봉우리, 비탈들의 속속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체스터 양은 덕분에 그늘이 드리운
소나무 숲 사이 비탈길에서 느끼는 장엄한 기쁨, 벌거숭이 바위산 위험, 기운을 돋돋는 맑은 아침,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한 꿈결 같은 황급빛 오후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체스터 양의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밝아졌어요. 그녀는 여성스러우면서도 에이브람 아버지의 화사하고 따뜻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선천적인 낙관주의자였기에 살아가며 늘 밝고 명랑한 표정을 띠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체스터 양은 다른 여행객으로부터 에이브람 아버지의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자리에서 나와 에이브람 아버지가 즐겨 찾는 약수터 근처에 통나무 의자에서 그를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친구가 손을 잡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바라보자 무척이나 놀랐어요. 아브림 아버지,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에서야 잃어버리셨다는 따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찾으실 거예요. 꼭 만나시길 바랄게요. 옛 방앗간 주인은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 로즈야. 그는 평소처럼 밝은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글라이아를 찾을 수 있다고 기대하진 않아. 몇 년 동안 차라리 불황자들에게 납치되어 살아있기만을 바랬지. 하지만 이제 그런 희망을 잃었어. 아무래도 물에 빠져 죽은 것 같아. 그 마음 이해해요. 체스터 양이 말했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 때문에 더 견디기 어려우셨을 테지요. 그런데도 항상 명랑한 표정으로 기꺼이 다른 이들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시네요. 훌륭하세요, 에이브람 아버지. 훌륭해요, 로즈 양. 예, 방앗간 주인은 미소 띈 얼굴로 체스터 양의 말투를 흉내냈다. 로즈 양이야말로 누구보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인걸? 순간 체스터 양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아브람 아버지. 그녀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만약 아버지의 딸로 밝혀진다면 정말 멋진 일이겠죠? 낭만적이지 않나요? 아버님도 저 같은 딸 있으면 좋으시겠죠? 그렇고 말고. 예, 방앗간 주인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글레아가 살아있어 로즈양 같은 아가씨로 자라줬으면 더 바랄 게 없을 거야. 어쩌면 로즈양이 아글라이인지도 모르겠네. 그는 로즈의 장난기에 맞장구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했던 방앗간, 그 방앗간 혹시 기억 안 나? 체스터 양은 이내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커다란 두 눈은 멍하니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한순간에 진지해지는 모습에 에이브람 아버지는 재미있어 했어요. 체스터 양은 그렇게 한동안 앉아있다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한참 후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방앗간 같은 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전 아버님의 작고 재미있는 교회를 보기 전까지 밀가루 받는 방앗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버님의 딸이었다면 분명 기억날 텐데. 그죠? 참 아쉽네요, 에이브람 아버지. 그러게나 말이야. 에이브람 아버지가 맞장구를 쳤어요. 하지만 로즈야, 내 딸이었던 기억은 없어도 누군가의 딸인 건 분명 기억날 테지? 물론 부모님은 잘 기억하고 있겠지? 아, 그럼요. 아주 똑똑히 기억해요. 특히 아버지를요. 에이브람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분이셨죠. 아유, 이런. 그러고 보니 제가 괜한 몽상에 빠져 있었네요. 자, 이제 충분히 쉬셨죠? 오늘 오후에 성호가 논이는 연못을 구경시켜 주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껏 성호를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늦은 오후, 에이브람 아버지는 혼자 옛 방앗간으로 향했어요. 그는 종종 그곳에 가서 예전에 방앗간 건너 오두막에 살던 때를 생각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송곳처럼 찔려오던 슬픔도 무디어져서 과거의 기억이 마냥 고통스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쓸쓸한 가을날 오후, 덤스가 노란 곱슬머리를 찰랑거리며 이리저리 뛰노던 곳에 앉아있노라면 그의 얼굴에서 레이크슬랜드 사람들이 늘 보아오던 미소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옛 방앗간 주인은 꾸불꾸불하고 비탈진 길을 천천히 올라갔어요. 길가에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 모자를 손에 들고 그늘 속으로 걸었습니다. 다람쥐들은 길 오른편 낡은 철로 울타리 위에 장난치듯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밀 그루터기에는
메추라기들이 새끼를 부르고 있었고요. 낮게 내려앉은 태양이 서쪽으로 뻗은 골짜기로 희미한 금빛 햇살을 쏟아내는 9월 초였습니다. 며칠만 있으면 아글라이아가 사라진 날이었어요. 담쟁이 덩쿨로 반쯤 뒤접힌 낡은 물레방아에는 나뭇가지 사이로 새어든 따사로운 햇빛이 군데군데 비추고 있었습니다. 길 건너편 오두막집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겨울이 다가와 산에서 쎄찬 바람이 불어오기도 전에 곧 주저앉을 듯 보였어요. 오두막에는 온통 나팔꽃과 박덩굴이 무성했고요. 출입문은 경첩 하나로 겨우 매달려 있었답니다. 에이브라함 아버지는 옛 방앗간 문을 열고는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놀라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누군가 슬픔을 가누지 못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어요. 살펴보니 어둠 속에서 체스터 양이 손에 편지를 들고 그 위로 고개를 숙인 채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이브라함 아버지는 다가가 두툼한 손으로 그녀의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올려다보더니 그의 이름을 부르고는 뭔가 말을 이으려 했어요. 괜찮아, 로즈야. 방앗간 주인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말하려 애쓸 필요는 없어. 슬플 때는 조용히 실컷 우는 것만 한 게 또 없지. 나이든 방앗간 주인은 깊은 슬픔을 겪었던지라 남의 슬픔을 몰아내는 데는 마치 마법사 같았어요. 체스터 양의 흐느낌이 차츰 잦아들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작고 수수한 손수건을 꺼내어 에이브라함 아버지의 두툼한 손에 떨어진 자신의 눈물을 닦았어요. 그러고는 올려다보며 눈물이 남아있는 얼굴로 웃었습니다. 에이브라함 아버지가 가슴에 슬픔을 안고 있으면서도 웃을 수 있는 것처럼 체스터 양 또한 항상 눈물이 마르기 전에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면에서 두 사람은 꽤나 매우 비슷했어요. 옛 방앗간 주인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체스터 양은 차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을에 젊은이에게는 대단하고 중요한 일처럼 보이지만 나이가 든 사람에게는 추억을 떠올리며 미소 짓게 만드는 늘 있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짐작할 수 있듯이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애틀랜타의 착하고 품이 있는
젊은 청년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그 청년 역시 체스터 양이 애틀랜타뿐 아니라 북쪽의 그린란드에서부터 남쪽의 파타고니아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누구보다 착하고 품성이 바른 처녀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오던 편지를 에이브람 아버지에게 건네주었어요. 착하고 품이 있는 젊은이가 쓴 연애편지다운 그 글 뒤에는 다정하면서도 남자답고 그러면서도 절박한 마음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쓴 그 젊은이는 체스터 양에게 당장 결혼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3주 휴가를 떠난 후회가 견디기 힘들다면서 말이에요. 그는 즉시 답을 달라고 간청하며 만약 자기 뜻을 받아준다면 협궤 10차를 무시하고 그녀가 있는 레이크랜드로 한 걸음에 달려가겠노라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지? 옛 방앗간 주인이 편지를 읽고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없어요. 체스터 양이 말했어요. 그와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를 정말 사랑하고 있어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체스터 양이 고개를 숙이고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 로즈야. 옛 방앗간 주인이 말했습니다. 날 한번 믿어봐요. 굳이 묻지는 않겠지만 날 믿어봐도 될 것 같은데. 물론 믿어요. 소녀가 말했습니다. 왜 랄프의 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없는걸요. 제 이름은 사실 가짜예요. 그에 반해 랄프는 아주 좋은 가문 사람이죠. 전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만 그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에이브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부모님을 기억한다고 했잖아. 근데 왜 이름이 없다는 거야? 이해가 잘 안 되는걸? 부모님 기억은 나요. 체스터 양이 말했어요. 너무 잘 기억하고 있죠? 제 어렸을 때 기억은 저 멀리 남쪽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때였어요. 우리는 여러 도시들을 이사를 자주 다녔는데 저는 주로 목화를 따고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랬음에도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입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어머니는 때로 제게 잘해주셨지만 아버지는 항상 저를 심하게 대했고 때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두 분은 일자리를 갖지 못해서 계속 떠돌아 다니셨던 것 같아요. 애틀랜타 근처 강가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살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부모님은 아주 크게 싸우시고 계셨고요. 그리고 두 분이 서로 욕하고 비난하시는 와중에 전 알고 말았어요. 아브람 아버지, 전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아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시겠나요? 전 이름조차, 누구나 갖고 있는 이름조차 지어줄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전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집을 나왔습니다. 애틀랜타까지 걸어가서 일을 구했어요. 로즈 체스터란 이름을 짓고 지금까지 스스로 생계를 꾸려왔어요. 이제 제가 왜 랄프와 결혼할 수 없는지 아시겠나요? 랄프에게 이런 이야기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로즈 양에게 힘이 된 건 어떤 동정이나 연민의 말보다 그 고민이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에이브람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이런, 이게 다야? 그가 말했습니다. 참나, 나는 뭔가 큰 문제라도 있는 줄 알았지. 그 완벽한 청년이 정말 남자라면 로즈 양의 가죽사의 털끝만큼도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로즈 양, 일로 와봐. 내 말을 좀 들어봐. 그가 관심 있는 건 로즈 양 자신이라고. 내가 말했던 것처럼 그에게 솔직히 이야기해봐. 내가 장담하는데 그는 로즈 양의 이야기를 가볍게 웃어 넘기고는 오히려 로즈 양을 더 아껴줄 거야.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체스터 양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뿐 아니라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전 그럴 자격 따윈 없어요. 그때 햇빛이 내려앉은 길 위로 긴 그림자 하나가 불쑥 나타났어요. 그 걸음은 곧이어 방앗간으로 쫄래쫄래 다가왔고요. 그 곁에는 조금 짧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이 알 수 없는 두 그림자가 교회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긴 그림자는 연습하러 오는 오르간 연주자 피비 서머스 양의 것이었고요. 짧은 그림자는 12살 토미 티그였어요. 그날 토미는 피비 양을 위해 오르간에 바람을 넣는 날이었고요. 그는 의기양양하게 맨발로 길 위의 먼지를 힘껏 차 올렸습니다. 라일락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양쪽 귀 위로 머리를 말아 단정하게 늘어뜨린 피비 양은 에이브람 아버지에게 몸을 낮춰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선 체스터 양에게 곱슬머리를 찰랑거리며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수 토미와 함께 오르간이 놓인 다락으로 가는 가파른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어두워져가는 아래층에 에이브람 아버지와 체스터 양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그리고 골똘히 회상에 잠겨있는 듯 했어요. 체스터 양은 손으로 턱을 괴고 앉아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에이브람 아버지는 곁에 있는 의자 옆에 서서 깊은 생각에 빠진 채 문 밖의 도로와 쓰러져가는 오두막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순간 에이브람 아버지의 눈에 비친 풍경이 거의 20년 전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타미가 페달을 밟아 넣는 바람이 충분한지 알아보려고 피비양이 계속 누르고 있던 오르간의 낮은 건반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있는 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었어요. 작은 목조 건물을 흔들며 낮게 울리는 진동음은 오르간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방앗간 기계가 웅웅거리며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분명 낡은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있고요. 자신이 다시 예전처럼 산속 오래된 방앗간에서 밀가루 투성이로 즐겁게 일하는 방앗간 주인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이제 저녁이 되었으니 곧 신바람이 난 아글라이아가 저녁 먹으러 오라고 자신을 부르러 길을 건너 아장아장 걸어올 터였어요. 에이브람 아버지는 부서진 오두막 문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위층 복도에는 밀가루 자루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는데 그 자루 중에 쥐가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아무튼 오르간의 저음이 일으킨 진동 때문에 복도 바닥에 환자 틈 사이로 밀가루가 줄줄 새어나와 에이브람 아버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하얗게 덮었습니다. 그러자 옛 방앗간 주인은 통로로 나와 손을 흔들며 방앗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방아가 돌아가네. 낮은 톤으로 해야 되는구나. 방아가 돌아가네. 곡식이 빠지네. 먼지투성이 방앗군은 즐거워. 그때 마침 기적이 일어났어요. 의자에 몸을 기대고 있던 체스터 양의 얼굴이 밀가루처럼 새하얘졌습니다. 꿈속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눈을 크게 뜨고는 에이브람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그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그녀는 그를 향해 팔을 벌렸습니다. 그러고는 꿈꾸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어요. 아빠, 덤스랑 집에 가요. 피비양이 누르고 있던 낮은 은건반에서 손을 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역할은 훌륭했어요. 그녀가 내던 낮은 음 덕분에 체스터 양의 닫혔던 기억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었어요. 에이브람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딸 아글라이아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레이크랜드에 가면 그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이 그간의 사연을 어떻게 더듬어 갔는지, 그리고 9월의 그날 방랑 집시들이 귀여운 아글라이아의 반에 그녀를 납치한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글하우스에 가서 그늘진 현관에 편안하게 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 거예요. 그러고 나면 느긋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는 피비양이 누른 낮은 오르간 음의 여운이 남아있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버지와 딸이 기쁨에 겨워 길게 땅거미진 길을 걸어 이글하우스로 돌아오는 동안 내 마음에 남은 가장 멋진 대화가 이어졌어요. 아버지, 조금 어색하고 수줍은 듯 체스터 양이 물었습니다. 혹시 돈이 많으세요? 돈이 많냐고? 방앗간 주인이 물었습니다. 글쎄, 정도의 문제겠지. 내가 달을 사달라거나 그만큼 비싼 걸 사달라고만 하지 않으면 뭐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돈이 아주 많이 들까요? 언제나 동전 한 푼까지 아끼며 살아온 아글라이아가 물었어요. 그 애틀랜타에 전보를 보내려면 말이에요. 아, 아브람 아버지가 살짝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랄프에게 이리 와달라고 하고 싶은 거구나. 라글라이아가 부드럽게 웃으며 아버지를 쳐다보았어요. 아니요, 랄프에게 기다려달라고 하려고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막 아버지를 찾았잖아요. 잠시 동안은 아버지하고 단 둘이서만 있고 싶어요. 그 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